지금부터는 문화관광 분야의 주요 사용되는 분석 방법론 중에 편익 추정과 관련된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사용 가치가 비중이 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사용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용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이 사용되어야 되는데요. 이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편익 추정 방법론에서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진술 선호에 의한 추정 방법론 중에 직접적인 추정 방법론에 해당되는 방법론이 조건부 가치 추정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특정 사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가치 추정법은 어떤 이론 모형에 의해서 추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이론을 이해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확률 함수나 이런 것들의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는 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은 굳이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딱딱딱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로 실제 CVM이 시행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VM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VM은 응답자로 하여금 지불 의사를 밝히게 한 후 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지불 의사는 사업으로 인한 만족도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되겠죠. 어떤 만족도 때문에 내가 이 사업에게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느냐, 이게 지불 의사가 되는데요. 이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CVM이라고 합니다. 이 CVM을 할 때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당신은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신은 1,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런 식의 대답을 듣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불함수의 CVM에서는 지불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J는 개인이고요. S는 개인의 특성 변수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모든 특성들의 효과를 반영하는 확률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함수 형태가 지수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CVM에서 지불 의사를 지수함수 형태로 두는 이유는 일단 자신의 지불 의사가 0이라고 한 사람들을 분석해서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불 의사가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지수함수의 형태로 만들고요. 즉,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불 의사가 플러스 값으로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수 함수의 분석 결과 지불 의사가 0으로 나온 사람은 실제 지불 의사 금액을 구할 때 제외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어쨌든 배경 때문에 지불함수는 이런 식의 지수함수의 형태를 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특정 사업에 찬성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조금 복잡한 확률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제시된 안에 찬성할 확률이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우도 함수를 구하게 되고요. 그 우서 함수를 추정해서 최후 추정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최후 추정치를 추정한 후에 지불 의사의 대표값인 중합값을 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해지는 어떤 값이 확정적인 값이 아니라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크린스키 롭이 1986년에 제안 방법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수치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해진 값의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최종적으로 대표값을 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은 한 5,000번 정도를 해서 답을 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좀 다소 전문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일일이 짚어가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략 이렇게 이루어진다 정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CVM 수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수행 과정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설문 내용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설문
내용 작성된 것을 이용해서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문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자, 설문 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엔 사전 조사를 합니다. 표본산 100명 정도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요. 이 사전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조사에서 제시할 지불 의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본조사를 하는데요. 표본수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합니다. 이후에 계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편익값을 구해내는 그런 절차로 CVM은 수행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문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설문 내용의 구성은 설문의 목적, 사전 문항, CV 문항, 수요 의도,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설문의 목적을 이제 일단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전 문항에서는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혹은 인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혹은 이제 유사시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 문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CV 문항은 지불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금액을 제시를 하고요. 그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지불 의사 금액을 물은 다음에 예라고 하면은 최초에 물었던 금액의 2배 금액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만일 최초 질문에 아니오라고 얘기하면은 해당 최초 제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CV 문항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불 의사를 파악한 다음에는 수요 의도 혹은 수요를 하지 않는 의도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시설 건립시 방문할 의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통계 분류를 위해서 연령이라든가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FGI 단계에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 혹은 이제 10명 내외의 어떤 일반 이제 조사 대사장이죠. 무작위로 어떤 선발된 일반적인 이제 설문 대상을 대상으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는 설문조사 문항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런 거죠. 해당 문항인데 이 문항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항을 통해서 평가 주체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히 파악이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묻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문조사 항목을 일일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사전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명에 대해서 묻는데요. 이 100명에 대해서 이제 사전조사를 할 때는 지불 의사를 직접 질문을 합니다. 즉, 해당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향후 보통은 이제 지불 의사를 물을 때는 5년간 소득세를 얼마나 추가로 낼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는데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소득세 얼마 낼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소득세를 얼마 납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조사 결과에 기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본조사에 사용할 제시 금액을 정합니다. 보통은 이제 100명이 응답한 어떤 지불 의사 금액, 직접 물은 거니까 어떤 사람은 50원, 100원서부터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의 분포를 그립니다. 분포를 그린 다음에 보통은 상하이 15% 정도를 제거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상한 하한 범위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상한 하한 범위 내에서 4개에서 10개 정도, 보통은 5, 6개 정도의 제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시 금액을 이제 본조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위, 하위 15% 정도를 제거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전조사에서 나온 금액의 분포를 봐야 되고요. 분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은 한쪽은 조금 덜, 한쪽은 조금 더 많이 이제 제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분포를 보고 상위 하위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타당한 것이고요. 만일 사전조사에서 조사된 금액이 어느 정도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갖는다라면 15% 정도를 제거하는 것이 그럴듯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조사입니다. 본조사에서는 이제 사전조사를 통해 확정된 제시금액을 제시하는 것이죠. 질문은 이중 양분 선택으로 지불을 합니다. 이중 양분 선택은 예, 아니요. 로 답을 하게 하되 이중 두 번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묻는다? 최초의 지불 이제 제시금액에 예라고 대답하면은 2배 금액을 두 번째 묻는 것이고요. 아니라고 대답하면은 2분의 1의 금액을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5개 혹은 4개에서 10개 사이의 제시금액은 무작위로 할당을 해야 되고요. 무작위로 할당한 상태에서 이제 이중 양분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제시 금액이 1,000원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첫 번째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하면은 두 번째 질문에서는 2,000원의 제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만일 첫 번째 1,000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은 500원을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제시하게 됩니다. 본조사 CV 설문 제시 금액 질문 예시는 이제 다음 그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CV 문항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후속 질문에서는 지불 의향자의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를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해당 시설이 건립되면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까? 방문할 의사가 있다면 이 사람은 사용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문할 생각은 없는데 만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지불 의사를 갖고 있다면 해당 이제 설문 대상자가 느끼는 가치는 비사용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을 CV 문항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지불 의사가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질문에서도 아니오라고 얘기한 사람은 결국은 지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경우인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0이냐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그 지불 의사가 없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얼마까지 낼 수 있냐라고 다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경우 답은 이제 실제 CV 분석에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지불의사가 CV 문항에서의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불 거부자의 후속 질문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지불 거부자의 경우 귀하는 지불할 의사가 없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만일 지불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왜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냐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일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최대 얼마를 낼 수 있냐라고 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거죠. 지불 의사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가까지 묻는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CV 항목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요. 지불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불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불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들을 엄밀하게는 사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지불 의사와 지불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은 영의 응답자와 저항 응답자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응답자는 말 그대로 지불 의사가 없어요 라는 것이죠. 근데 저항 응답자는 뭐냐면 내가 영은 아닌데 난 이 설문조사가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이 사업은 필요해.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편익은 느껴.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해야 될까? 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불 의사는 지불 의향자, 돈 내겠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의 편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불 거부자는 지불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안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돈을 안 내겠다고 한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의 응답자예요. 영의 응답자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편익을 느끼지 못한다. 내게는 편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저항 응답자는 이 사업 자체에 편익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편익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 실제로 내가 돈을 내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다른 세금을 이용한다든가 혹은 정부 다른 지출을 줄여서 이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설문 자체에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불 거부자는 영의응답자와 저항응답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VM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지불 거부자는 영의응답자, 저항응답자 모두 분석해서 제외를 합니다. 즉, 지불 의사가 양이라고 표명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사실은 일정 정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항응답자가 편익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저항응답자를 제외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일정 정도 쟁점이 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CV 질문을 한 다음에는 계량 분석을 하게 됩니다. 계량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본조사 후 유효 표본이 200개 미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재설문을 실시할 수 있고요. 재설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면, 즉 본조사 자체가 의미 있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계량 분석을 합니다. 근데 계량 분석을 할 때는 영의 응답자와 저항 응답자의 지불 의사는 모두 0으로 처리를 합니다. 모두 0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WTP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CVM을 이용한 편의 추적 사례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명은 평택 편화예술의 전당이고요. 이것은 이제 201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료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행 절차는 FGI 사전조사, 본조사, 계량 분석, 총변익 분석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설명 및 보기 카드입니다. 설문을 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의 내용을 그 설문 대상자들에게 잘 소개를 해야 됩니다.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기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보기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 보기 카드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공연시설 현황, 경기도 평택시의 공연시설 현황 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건립 사업의 개요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시의 위치, 건립 예정 부지 등을 보여주고요. 세부 면적 같은 자료를 보여줍니다. 즉 사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부 설명, 주요 시설도 보여주고 유사 시설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최초에 그 보기 카드를 만듭니다. 이 보기 카드에서 주요한 것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보기 카드의 내용을 통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을 갖게 되면은 제 설문조사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 즉 어떤 편견,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좋다 혹은 그러다라는 편견을 갖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하도록 보기 카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설문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지에서 이제 평택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공연 전 시설 방문 경험이 있고요. 건립 사업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쪽 부분에 주로 이제 CV 질문입니다. 실제 지불이사, 제시금액과 함께 지불이사를 묻는 질문이고요. 그 뒤에 후속 질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이 마지막에 주어져 있습니다. 설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설문제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 강의의 강의 노트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가면은 이제 그 다양한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 보고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평택에서 평화예술의 전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시금액, 일단 사전조사를 통해서 제시금액이 결정이 됐는데요. 1,000원, 3,000원, 5,000원, 7,500원, 만원, 15,000원 이렇게 이제 제시금액이 결정이 됐고요. 무작위 축출에 의해서 1,000명의 본조사 대상들에게 이 금액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각각의 제시 금액에 대해서 예, 아니요, 아니오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불의사 없음이 77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인 사람들한테 정말로 지불 의사가 없냐라고 묻는데요. 그때 정말로 지불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774명인데 이 774명은 이제 계량 분석을 할 때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계량 분석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찬성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찬성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제시금액을 보시면요. 제시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찬성 인원이 줄어듭니다. 찬성률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 얘기는 가격이 높아지면은 지불을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든다. 즉, 수요 이론에 가격에 이제 수요가 반비례한다라는 수요 이론에 나름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이, 기초 통계 분석이 되면요. 이제 지불 의사를 추정을 하는데, 지불 의사는 간단한 계량 모형 추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보통은 이제 로짓 분석을 통해서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그 로짓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지불 의사 금액을 이제 추출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불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지불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제 226명만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건 거죠. 응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 아니요, 아니요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인 사람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묻는 거죠. 정말로 지불할 의사가 없냐? 그때 정말로 지불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774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분석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정한 결과입니다. 추정한 결과인데요. 이때 요거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CVM을 하기 위한 질문은 이중 양분형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양분형으로 물은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 이용을 해서 어떤 지불 의사를 구하는 방법론도 틀림없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KDI의 CVM과 관련된 지침에서는 계량 분석은 그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만을 갖고 지불 의사를 구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중 양분형으로 합니다만 실제 CVM을 이용해서 지불 의사를 구할 때는 단일 양분형, 즉 첫 번째 질문만을 추정에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수항 제시 금액을 이용해서 모형 1로 풀고요. 모형 2에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추가로 집어넣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모형 1, 모형 2를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불 의사를 구하는 것은 모형 1, 즉 다른 어떤 설명 변수가 포함되지 않고 제시 금액만 포함된 이 모형을 이용해서 지불 의사는 구하게 된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제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택평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직 분석을 통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추정 결과가 나왔고요. 그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226가구의 지불 의사 금액을 구했는데 그 지불 의사 금액이 7,624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추정 시점의 어떤 그 지불 의사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액을 이제 물가 조정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현재 가치로 또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이 평택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16년 예비타당성 그 조사 대상 사업이었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에 나왔습니다만 2016년 조사 대상 사업이었어요. 따라서 이 조사에 평택평화예술의 전당 그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연도는 2015년 말이 됩니다. 2016년 평가 대상 사업의 기준은 항상 그 전년도 말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7,624원이라는 가격을 2015년 말 가격으로 이제 물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 말과 이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게 2017년 3월이었거든요. 이 시점에
그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2015년 가격으로 환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해주면은 7,624원은 조정값으로 7,433원이 됩니다. 2015년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226가구의 지불 이사 금액은 2015년 가격 기준 7,433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7,433년은 3원은 뭐예요? 226가구의 지불이사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전체 가구의 지불이사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변환은 7,433원 곱하기 응답률이죠. 지불의사 응답률. 그러니까 226가구가 지불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226이 되는 거죠. 22.6%. 7,433원에다가 22.6%를 곱해주면은 이제 2015년 기준 1,680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전체 가구의 이제 지불이사 추정치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직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서 지불이사 금액을 만들고 그 다음 기준연도 가격으로 환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가구의 지불이사 추정치를 구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일단 가구당 지불이사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구당 지불이사 금액은 뭐예요? 1년 동안의 지불이사 금액이고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5년 동안 매년 얼마를 내겠냐고 묻습니다. 따라서 1,680원을 사업 시작 이후 5년 동안 지불할 이사가 이제 생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내는 돈, 내년에 내는 돈, 그 다음에 내는 돈, 다들 좀 달라지겠죠, 금액이. 다들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해줘야 된다? 현재 가치화로 변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가치 변환하는 과정 보시기 전에 먼저 이제 추가적인 작업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한 가구당 1,680원의 지불이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토대로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느끼는 편익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그 연간 총 지불 이사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17년 현재 전국의 가구 수가 뭐 195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 1680원을 1950만 가구랑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게 얼마입니까? 327억 9,9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자,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느끼는 지불 이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327억 9,900만 원을 5년 동안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바로 2015년 말에 이제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보다 더 이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 연도, 이게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 아마 2020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럼 2020년에 327억 9,900만 원이 2015년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할인율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2015년 기준으로 환산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1차 연도는 294억 6,800만 원, 그리고 5차 연도는 237억 8,7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사업이 종료가 되고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에 327억 9,900만 원을 2015년 현재 가치로 전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회적 할인율을 이용해서. 자,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한 5개년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1,327억 5,800만 원이 되는데, 자, 바로 이것이 뭐가 된다? 이제 이 평택평화예술의 전당의 사회적 편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사회적 할인율은 현재는 4.5%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평택평화예술의 전당 권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할인율은 5.5%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5.5%를 적용을 했고요. 지금이라면 4.5%를 적용한다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로짓 해야 되는 거 알겠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지불이사 금액 구하는 것까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라는 문제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께 스타타라는 프로그램,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이 통계 분석 프로그램 스타타에서의 어떤 코드, 이 CVM을 하는 코드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스타타에서는 이제 그 WTPCIKR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어는 스타타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명령어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타타 유저 그룹이 있어요. 그 유저 그룹에서 WTPCIKR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CVM이라고 보통 이제 find it CVM을 치면은 쭉 이제 CVM과 관련된 명령어들 유저 그룹에서 등록한 명령어들이 쭉 이제 뜨게 됩니다. 어두 파일이 뜨는 거죠. 그 중에서 WTPCIKR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불 의사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로짓 리스폰스 1 BIDI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스폰스 1은 최초 제시금액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냐입니다. 지불 의사가 있으면 1, 지불 의사가 없으면 0의 값으로 코딩이 되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로짓 분석을 한 겁니다. LNBD1은 최초 제시 금액의 자연 로그 값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로짓을 할 때는, 지불 의사가 없다고 얘기한 가구들 있죠? 그 가구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즉, 평택평화예술의 전당의 사례라고 한다면은 774가구는 제외하고 226가구만을 갖고 로직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WTPCIKR LNBD1하고 EXPO인데요. 이 명령어는 로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불 이사를 계산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EXPO는 지불 이사 함수가 지수 함수의 형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요, 처음에 위에 로짓 분석이 쭉 나오죠. 이터레이션을 몇 번 반복을 해서 로짓 추정을 합니다. 로짓 추정을 이제 하면은 이제 그 LNBD1에 대한 어떤 개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WTPCIKR을 하면은, 로짓 분석에서 먼저 저걸 보시면 좋겠네요. Number of OBS, 즉 추정에 사용된 옵저베이션의 수입니다. 226이죠. 즉 지불이사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들만 로직 분석에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LNBID1에서 그 COEF 개수값이 -4를 갖습니다. 즉 지불이사가 높아지면은 그 지불을 안 하겠다는 응답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수요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WTPCIKR이 나오는데요. 이 WTPCIKR은 약 5,000번에 걸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구해지는 값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NB of RPS에서 5,000이라고 나오죠. 5,000번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평균과 미디언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미디언 값, 중앙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WTP 지불 이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0번 시뮬레이션을 했으니까 이제 그 지불 이사 값의 범위가 나오죠. LB, 로우 바운드, UP, 어퍼 바운드 해가지고서는 하한 상한도 나오게 되고요. 이 하한 상한의 값이 지금 0의 범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한과 상한의 값이 값 안에 0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5% 유의 수준에서 이 값은 0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즉 지불이사가 0이다라고 볼 수밖에 0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LB, UB 사이에 0이 없죠. 0이 없다라는 것은 이 값, 우리가 추정한 값은 체계적으로 0과 다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7,624원을 지불이사로 우리가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정된 가구당 WTP의 지불 이항자의 비율을 곱해서 가구당 WTP를 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집당 가구수, 우리나라 가구수를 곱해서 연간 총편익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5개년 동안 그러한 그 편익이 반복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현재 가치화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까 드렸으니까 추가로 더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CVM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